오늘 이제 모의고사 보신 문제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들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이었었고요. 노조 간부 여자분이었는데,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뭘 좀 썼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공무원 안에서도 걔네들 인트라넷에다가 뭐 좀 썼다가 지게제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행위 문제로 연결됐던 그런 사건 문제입니다. 갑은 A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A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A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뭐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근로복지공단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A공단은 갑이 인사규정상의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는 사유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뭐 성실 의무 위반, 뭐 이렇게 걸면 되죠. 갑에 대하여 직위 해제 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핵심은 동일한 사유입니다. 동일한 사유. 다른 사유로 했다라면 서로 별개의 처분이 되는 건데, 같은 사유로 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의 사유로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처분만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그럼 두 개의 처분이 나왔다면 서로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겠는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됩니다. A공단의 인사규정은 직계제 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연수, 승급 소요 최저 근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직계제 처분이 있은 경우에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2009년도의 행시 문제에서 나왔던 함양군 공무원 불문 경고 사건, 그쪽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함양군 공무원 불문 경고 사건과 연결돼서 여기는 이제 협의의 수익 문제로 출제를 했고, 당시에는 대상 적격 문제로 출제를 했고, 그 다음 A공단의 보수 규정은 직계제 기간 동안 보수의 이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서 승진 승급 제한을 가하고 있는 인사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수 규정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익 규정이죠. 불이익 규정. 협의 수익 문제로 연결되었을 때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부수되는 이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부수되는 이익으로. 근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부수되는 이익으로 연결을 시킴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하나 걸려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친구의 소속 근로자,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지 이 불이익 규정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땐 불이익 규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하나가 걸리게 되고, 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계제 처분 및 해임 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판정을 구하였으나, 이게 이제 부당해고라고 말이 나와 있긴 한데, 원래 제가 근로기준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놨다가 이번에는 그냥 노조법 가지고 문제를 풀어갖고 근거 규정만 좀 바꿔놨습니다. 이제 노조 간부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살짝 좀 바꿔놨어요. 뭐 큰 의미는 없고, 갑은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다투고 있는 중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다투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길 수도 질 수도. 이겁니다. 이길 수도 질 수도. 5대5입니다. 5대5인데 이겼을 때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기게 되면은 이 친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유지가 되겠죠. 해임 처분 부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그러면 이겼다라는 전제 하에서 불이익 규정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협의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직계제 처분의 법적 성질과 해임 처분이 직계 처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직계 처분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의 핵심은 뭡니까? 당해 행위의 성질, 행정 처분성, 귀속행위 재량 행위. 여기서 핵심은 행정 처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정 처분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행정 처분이냐 아니냐 얘기하면 판례 기준에 따라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상태죠. 여기서는 해임 처분 나왔죠. 징계로 해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의 범위 내에서 얘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도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보통은 이제 처분이냐 아니냐 얘기를 함에 있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권리 의무 영향 미치냐 안 미치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냐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 해임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해서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해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이 나왔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인사조치가 있죠. 인사조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설문 1번에서 기본적으로 질문한 것은 이 친구가 행정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이거 하나를 이제 질문을 했고요. 두 번째, 얘와 얘 사이에 있어서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동일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유면 직위해제를 하고 해임 처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위해제의 효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행시해서 출제라는 건 공무원법 파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이런 경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73조의 2에 보면은 직위해제 규정이 있습니다. 직위해제 규정에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하고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는 잘못을 해서 형사 기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다음 각호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유입니다. 그 다음 이 친구한테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라는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로 직위해제를 한다. 그러면 직위해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 직위해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위해제, 이걸 우리가 가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가행정행위. 임시적인 행정행위란 얘기죠. 임시적인 행정행위라는 것은 종행정행위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사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종행정행위가 나올 거예요. 무슨 종행정행위가 나오냐?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현저히 부족하면은 그때 직권면직을 하게 됩니다. 면직 처분을 해버리겠죠. 직권면직 처분을 해버린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직위만 해면시키는 겁니다. 직무수행만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직권면직은 완전히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시키는 겁니다. 우선 직위해제를 하고 나서 대기명령을 발령하고 그 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키고 연구과제를 주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는 인간이야.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잘라야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직권면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면직이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이 나오면 직위의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멸돼 버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면직이 나오기 전까지 요 빗금친 기간 동안에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있는 겁니까? 그런 거죠. 네, 직권면직이 나옴으로써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징계 사유가 있어서 예, 직위해제를 했습니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 받아서 청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청렴 의무, 뭐 품위유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전부 다 성실 의무 위반은 같이 걸어요. 공무원들은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해서 뇌물 받았다라고 해서 징계 사유 발생을 해갖고 직위해제를 합니다. 왜 직위해제를 하죠? 이런 친구는 공정하게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일 못하게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징계 처분이 나오겠죠. 징계 처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종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사유로 징계 처분이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최종적 판단입니다. 저 사유 부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고 이건 임시적 판단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는 직위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징계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빗금친 범위 안에서는 직무수행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범위 안에서 잠정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가행정행위는 처분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얘도 처분이고 얘들 당연히 처분이겠죠. 예. 그럼 앞에 있는 선행처분, 후행처분, 선행처분, 후행처분 구도 성립되고 후행처분이 나오게 되면 선행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똑같아요. 여기다가 심판이나 소송, 여기다가 심판이나 소송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이 직위해제 부분이 행정처분이 아니죠. 중간에 소송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위 제도입니다. 중간에 진호위, 중노위 한번 거치면서 소송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중간에다가 뭐 하나 끼워 넣는 거, 이것만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 쪽에서 강론 파트에는 공무원법 문제에다가 노동위 제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단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잘 몰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구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노동위가 뭔지를 몰라서 풀지를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행정법에서는 여러분은 좀 특이한 거고, 노무사 시험이니까 행정법에서는 뭐 중노위 뭐 이런 거는 객관식 문제에서나 등장하는 거지 주관식 문제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였었어요. 이런 거는 교수님 사례집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시든 행시든 모든 고시 문제에서 노동위가 최초 등장했고 지금까지 이게 마지막 등장입니다. 네.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푸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노동위가 자연스럽지만 얘들한테 노동위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우선 쟤랑 비교하는 겁니다. 직위해제라고 했으니까 저것처럼 가행정행위로 봐가지고 처분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하나를 질문했는데, 처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하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권리 의무 영향 미치는 거야 있다고 치더라도 뭐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과연 행정청의 행위인가?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청일까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처분이 아닐 텐데요. 이런 문제가 하나 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과연 공법행위일까요? 여기서 직위해제 하는 게 어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공법상 근거가 있을까요? 과연 공단과 소속 직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일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깨져버리게 되면 처분이 아닌데 둘 다 깨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는 A공단 행정청 아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사법행위지 공법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먼저 처분성을 깹니다.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은 행정법 판례에는 이런 판례가 있어요. 공무원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직위해제 해임처분, 이게 직위해제 징계처분, 이거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이거 얘기할 때 판례가 이렇게 판시합니다.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공무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르지 않다? 징계처분이 직위해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과 범위가 다르지 않아. 그 얘기는 같은 사유로 나왔으니까 해임처분이 나오면 직위해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 똑같고, 그 다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도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밑에 부분은요, 해임처분이 나왔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 다음 상황에서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해임처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해임처분이. 해임처분이 나오기 전까지 단계에서는 직위해제가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위해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 하나 짚고 들어갔죠? 이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만약에 해임처분이 나왔는데 직위해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게 소급해서 상실되는 거라고 하면 해임처분이 나온 이상 직위해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게 됩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게 되면 직위해제 때문에 발생하는 저 불이익이라는 거, 인사상, 급여상 불이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얘한테. 그죠? 직위해제의 기간은 분명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소송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송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게 설문 1번이었고, 소송으로 가려면 이에 대해서 진호위로 한번 넘어가겠죠?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요? 구제 신청 들어간다 이거야. 구제 신청 들어간다 이겁니다. 초심 판정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만 등장하고 있어요? 중노위만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중노위 가기 전에 진노위 거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행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노위도 생소한데
진호위는 도대체 뭐냐? 걔네들은 진호위, 중노위 이런 건 모르고 지토위, 중토위 이런 건 압니다. 그런 건 잘 알아요. 당사자성에서 배우는 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여러분 쪽이랑 법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진호위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문제에서 중노위만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스스로 퍼즐을 끼워가지고 진호위 단계 거친 후 중노위는 왜 갔을까? 이것과 여러분들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제 신청을 갑니다. 그죠? 진호위로 갔다. 진호위로 갔다. 근데 중노위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했죠. 중노위에서 기각이 돼서 소송을 갔다라고 했으니까 중노위 쪽으로 간 친구가 누굽니까? 근로자가 갔어요? 사용자가 갔어요? 중노위로 재심 신청 간 게 근로자가 간 거죠. 걔가 기각돼서 소송을 갔다라고 했으니까 기각돼서 피해본 놈은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갔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구제명령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제명령이 나왔다면 중노위 간 쪽이 사용자 쪽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기각됐겠죠. 여기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퍼즐 맞춘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설문에 있는 얘기를 해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재심판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재심 신청을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3개월에 10일이죠. 재심 신청을 들어간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갈 수도 있지 않냐. 뭐 근기법 적용시키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잖아요. 뭐 한 방에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마세요. 이론적 설명이 안 되는 파트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론적 설명이 노동법도 행정법도 못하니까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출제를 하겠습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거치고 요놈 취소해달라고 중노위 가는 겁니다. 거치고 요놈 취소해달라고 중노위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로 갔더니 또 뭐 했대? 기각됐대요.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소송을 들어가는데 여기만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하나를 버립니다. 여기서는 중노위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행정소송을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취소소송이죠? 이렇게 간다. 법원. 이렇게 보냈고 현재 뭐 하고 있대요? 뭐가요? 지게제 여기 이걸 올려야 된다고.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죽이겠습니다. 아니 문제 이렇게 가면 성립이 안 되는. 뒤에서 한 대만 때려주시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갔다. 문제가 달라요? 설문 2번에 이제 갈 겁니다. 이제 아직 안 갔고 아니 여기 먼저 가고 여기 가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여기를 먼저 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일부러 그쵸? 박수 한번 칠까? 그래서 여기로 갔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대? 다투고 있는 중. 이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 중.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거 여기서 승소 가능성, 패소 가능성 양쪽 고려하시고 5대 5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고려해야 돼? 이길 수 있는 경우. 이기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이겼을 때. 이게 두 번째 변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두 번째 변수예요. 여기다가 걸고 들어가는 게 알파, 이게 세 번째 변수입니다. 세 번째 변수가 뭐가 들어와요? 딱 띄는 놈? 불이익 규정이죠. 여기에는 불이익 규정이 있다더라. 이겁니다. 불이익 규정이 있다더라. 이 불이익 규정이 인사 플러스 급여. 양쪽 다 걸린다. 뭐 때문에? 직계제 기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된 거고. 그 다음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송을 들어갔을 때 상황이죠. 여기다가 행정소송을 들어간다면, 이겁니다. 행정소송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이제 설문 2번입니다.
만약 갑이 위 해임 처분에 관한 취소과 별도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친구와 별도로 지금까지 동시에 갔다 이거야. 동시에 가고 병합으로 움직이다가 요거는 따로 제기하고 따로 제기했다. 예. 별도로 재심 판정 중에 지계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심 판정 중에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는 이 재심 판정이 한 놈, 여기에는 초심 판정이 한 놈. 이렇게 한 방에 나왔다 이거. 이 재심 판정들 중에서 어느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이러한 소제기는 적법한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해임 처분에 대한 소송을 들어가는 경우에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얘네들 지금 분명 우리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노조법은 85조, 근기법은 뭐 근기법 가도 상관없으니까 31조에 노동입법 묶어놓고 들어가면은 27조에 재심 판정이 소외 대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자꾸만 직위 해제를 다툰다고 하고 있고 해임 처분을 다툰다고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 대상 자체는 뭐야? 소외 대상은 우리가 이제 소송물 또는 아까 소외 대상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소외 대상은 재심 판정인 게 맞습니다. 재심 판정 취소이죠. 재심 판정 취소입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재심 판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원이 궁금한 건 저기 있는 게 부당노동행위냐 부당해고냐 저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쵸? 무슨 말이야? 이게 위법이면 재심 판정 취소 판결 나오겠죠. 근데 이게 기각이잖아. 그러면 이게 위법이 되려면 뭐가 위법이 돼야 돼요? 이게 위법이 돼야 돼요. 기각이라는 것은 이 진호의 초심 판정이 적법하다고 지지하는 판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잘못과 이 잘못은 같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초심 판정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법원이. 초심 판정이 위법한지 알아보려면 뭐를 알아봐야 돼요? 여기에 있는 해임 처분이 잘못된 건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잘못된 거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이 잘못됐으면 초심이 잘못됐고 초심이 잘못됐으면 재심이 잘못됐고 재심이 잘못됐으니까 재심 판정 취소 판결 나와요. 그러면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왔죠? 이게 잘못됐으니 이노마가 잘못됐고 그래서 이노마가 잘못된 것이다. 항상 판결의 취지는 무엇이 핵심입니까? 출발점이 핵심이죠. 그러면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을 적용시킨다. 그러면 판결의 취지가 뭐야? 해임 처분은 잘못됐다. 저게 판결의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심 판정 취소 판결 나오면 처분 행정청이 누구예요? 피고 행정청이 중노위죠. 그럼 중노위가 뭐 해야 돼요? 초심 판정 취소 재결을 해야 되겠죠. 초심 판정 취소 재결하면 또 인용 재결이죠. 그러면 다시 기속력 적용받자. 그럼 여기 처분청 누구예요? 진노위죠. 그러면 진노위가 뭐 해야 돼요? 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거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구제명령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게 된다. 결국 법원은 뭘 판단한다? 해임 처분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거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법원은 재심 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맨 앞에 있는 저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다투고 있는 중 이 부분에서 살릴 수도 있다. 이거하고 불이규정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송은 과연 적법한가라고 물었으니까 1번 대상적격, 그 다음 2번 원고적격, 3번 협의의 소익, 4번 피고적격, 5번 행정심판 전치주의, 6번 제소기간, 문제되는 거. 논점 잡아보세요. 논점 아닌 거 찾는 게 훨씬 빠르죠? 다 논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대상적격 논점인가요? 뭐 때문에 논점이야? 재결주의. 우리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서는 처분 등이 취소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 절차 규정입니다. 재결주의라는 건 뭐예요? 오직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의 대상은 오직 재결이다라고 했으니까 재결주의는 대상적격 규정입니다. 19조 단서의 원처분 중심주의는 재결 취소에서의 본안 요건 규정이지만 반대로 재결주의는 소송 요건에서의 대상적격 규정입니다. 이거는 특별법상 대상적격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재결, 재심 판정이 아닌 초심 판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요? 대상적격 깨버린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쵸? 대상적격 깨져버리죠. 대상적격 재결주의 하나 걸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고적격 걸립니까? 뭐가 기준이야?
어쨌든 소외 대상은 재심판정이니까 재심판정 상대방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죠. 재심 신청한 놈 누구예요? 근로자죠. 그러면 뭐 얘는 원고 적격은 문제 없네요. 상대방 패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협의 수익 문제 걸립니까? 법원은 실제로 여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재심 판정의 효력은 아직 있지 않는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고요. 직위해제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법원은 저기 주목한다고요. 아니 이거를 깨면 이거가 깨질 거고 이거가 깨지면 이거를 깨야 될 텐데 깰 대상이 없잖아요. 이미 깨져 있잖아. 이미 깨져 있는데 저거 뭐하러 깹니까? 재심 판정을 깨는 목적은 직위해제를 깨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미 깨져 있잖아요. 효력 소멸됐잖아. 이거는 처분의 효력 소멸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저희 직위해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직위해제는 이미 제거돼 있다. 이 소송 뭐하러 하냐? 처분의 효력 소멸과 똑같은 문제죠. 그래서 협의의 소익 문제가 걸립니다. 예, 처분의 효력 소멸. 그 다음 피고 적격 문제 됩니까? 여기서는요. 중앙노동위원회 쟤는 합의제 행정청이니까 저게 피고가 된다 이래버리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합의제 행정청이니까 행정청 맞고 예, 그러니까 피고지 뭐 그냥 끝 이러면 크게 논점이 안 걸려요. 문제는 뭐지? 중노의 짱 이거죠. 중노의 짱은 어디 있어요? 근기법이나 노조법에는 없죠. 중노의 짱은 노동위법에 있죠. 노동위법 27회 그죠? 중노의 짱입니다. 전치주의 문제 걸립니까? 걸리죠. 재결주의는 논리 필연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쳤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문제 없다라고 말은 하겠지만 전치주의 적용되고 있다라는 말은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와요? 재결주의에서 오는 친구입니다. 제소기한 문제 걸립니까? 그렇죠. 그냥 행정소송법 적용시킨다. 원래 일반법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 재결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행정소송법 20조 1항 단서 특례규정 적용시켜갖고 재결소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래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가 있어? 개별법에 특별제소기간이 있습니다. 특별제소기간 15일 걸립니다. 15일 걸리니까 여기도 또 논점 또 걸립니다. 다 걸렸죠.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은 예, 협의의 소익이죠. 협의의 소익. 그러니까 협의의 소익 논점이 걸렸다. 효리상의 효 걸렸습니다. 그러면 효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1단계, 2단계 들어가겠죠? 1단계, 2단계 두 개 들어가 주시면 되고 1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은 뭔데? 협의의 소익이고 그 소송은 확인소송이고 그리고 그것은 입법 확인의 정당한 이익이야. 그 얘기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판례는 어떻게 보니까 12조 2문을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보니까 2단계 논의 넘어가고 여기에는 문제 유형이 두 개로 나와진다고 했죠? 뭐랑 뭐가 있어? 부수되는 이익, 가중요건 규정. 여기 가중요건 규정? 없다 이거지. 그럼 여기는 부수되는 이익 문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수되는 이익이 여기서 오는 친구죠. 직접적으로는 여기서 규정, 여기서 옵니다. 직위해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 예, 직위해제의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저게 있는 건데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1번이 필요합니다. 소급해서 소멸된 사실은 없었다. 예, 분명히 전력은 남아있다 이거야. 저기에 있는 전력과 불이익 규정이 합쳐진다 이거야. 그래서 1 플러스 3이 잡히고요. 1 플러스 3에서 부수되는 이익에 걸리는데 평소처럼 이렇게 해서 부수되는 이익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다투고 있는 중. 다투고 있는 중 50%의 범위 안에서는 분명히 예, 협의의 소익이 있다. 협의의 소익은 얻을 만한 이익이 1%만 있으면 있는 겁니다. 예, 5대 5니까. 이길 수도 있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가 이 문제였습니다. 예, 문제는 재밌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만 풀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막 나가자 이거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예, 대상 적격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펴보시냐면 그 저기 교과서 펴주시고요. 교과서. 또 없는 사람 속출.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말로 설명. 네.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그 생각을 해보세요. 대상 적격에서는 총 7가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처분, 두 번째 거부 처분, 세 번째 형식 처분, 네 번째 재결 처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입법 규율 역사.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입법 법규 명령. 그렇죠? 여섯 번째 규율 부관. 그다음에 일곱 번째 역사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호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나머지 우리가 그때 봤고요. 뭘 안 봤냐면 거부처분 성립을 안 봤었습니다. 거부처분 성립. 그죠? 살짝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나요? 거부처분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쪽부터 지우겠습니다.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하며 그가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세 번째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례는 판례가 뭐라고 했는가?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하여 요건이 3개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한다 했어요. 신청이어야 한다. 중요한 거 빠뜨리고 하는데 설문 1번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넘어왔죠. 그런 걸 태클 걸으란 말이야. 알았어? 이상한 거 걸지 말고. 깜짝 놀랐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든 근로복지공단이든 이 친구들이 어떨 때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지 그 얘기는 행정주체의 구조 갖고 바로 게임이 끝나요. 이건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죠. 행정주체, 행정작용을 하는 행정주체에는 뭐랑 뭐가 있다고 했어? 인문특강 때부터 하던 거잖아요. 뭐요? 위에? 본래적 행정주체가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본래 행정주체에는 누가 있다?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국가는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행정주체였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라고도 부른다? 시원적 행정주체라고도 부른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117조를 근거로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이 된다. 얘네들은 원래부터 행정주체다.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떨 때 행정주체가 되는 거다? 원래 얘네들이 해야 될 일을 밑에 있는 애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작용을 하는 주체가 행정주체죠. 원래는 얘네들이 해야 될 공행정작용을요. 공행정작용, 공무를 누구한테? 얘한테. 그렇죠? 얘한테 뭐를요? 공무를 뭐 한다고? 위탁한다고. 네가 좀 할래? 라고 줘요. 네가 좀 할래? 하고 줄 때 주는 방법은 법률로 주는 방법도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법상 계약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특허 처분으로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든 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이런 거는 법률로 위탁을 때려요. 야, 이런 업무들 A 업무, B 업무, C 업무는 니들이 해라 하면서 공법인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걔네들도 뭐가 필요해? 직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공무를 위탁해. 그럼 얘네들은 어떨 때 기타 행정주체의 지위가 인정됩니까?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행정주체 아닙니다. 공무를 수행할 때 행정주체잖아. 행정작용을 하는 게 행정주체입니다. 위탁받은 행정작용을 해야 얘가 행정주체입니다. 그렇죠?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 행정작용을 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정주체라는 거야. 이래 들어오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공법인이 있고 하나는요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기타 공법상의 법인입니다. 기타 공법상의 법인. 두 번째 사인입니다. 사인을 우리가 뭐라 불러?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죠. 공무수탁 사인. 점빵 아줌마 이렇게 설명드렸죠? 점빵 아줌마 어디에 나와요? 마인드맵 행정법에 나오죠? 점빵 아줌마가 공무수탁 사인. 그 다음 여기 세 놈이 있고 여기 두 놈이 있단 말이죠. 여기 세 놈이 누구 있어요? 공법상 법인이라고 했죠? 공법상의 재단 법인이 있죠. 그 다음에 공법상의 사단 법인이 있죠. 공법상의 우리 지난번에 도서관 이런 거 영조물 법인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 K국립도서관 뭐라고 했어요? K국립도서관이 행정주체이며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K국립도서관이 행정청으로서 구내식당 사용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K국립도서관 그놈이 행정청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영조물 법인. 얘가 행정청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조합, 얘를 우리가 공공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요, 구성원들이 있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공공조합. 여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밑에 쪽이 K국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위탁받은 행정작용,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주체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럼 가끔은 사인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사인이, 이건 뭘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항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이런다라고 했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건물을 다 강제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뺏어야 되는데 누구만 할 수 있어? 국가만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그걸 누가 하더라 이거야? 사인이 하더라 이거. 사인이 하더라. 그렇죠? 뭐 최근에 뭐 풍력발전소 막 이런 얘기하면서 문제들 많이 크죠? 예, 거기 보니까 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근거가 없더만, 없으니까 얘들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안 하고 사람들 사는 집 옆에다가 그 풍력발전소 막 그거, 예, 막 돌리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거 있죠? 예, 그걸 막 돌리고 있어. 소리가 너무 커. 소리가 너무 커갖고 거기에 있는 뭐 소나 돼지나 애들이 다 예, 죽은 송아지를 낳고 이래요. 뭐랑 비슷하죠? 매양리 사건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매양리 사건. 그죠? 매양리 사건은 국가배상에서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매양리 사건이 이겼단 말이죠. 매양리 사건은 이제 아메리카노가 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미군들이 그쵸? 예, 미군들이 거기다가 막 폭격을 해가지고 예, 재밌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예, 그 얘기 나오면 너무 재밌어서 재밌을 문제가 아닌데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가 매양리죠. 여기가 매양리. 매양리 여기에 마을회관 여기에 거리 200m 여기다가 미군이 계속 폭격을 해요. 이게 연습장이야. 여기 살겠어? 못 산단 말이야. 못 살아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폭격을 해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여기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럼 또 뭐래? 빨갱이들이 와서 선동을 한다. 그럼 국민들은 다 뒤져도 우리는 표현이 또 그쵸? 네, 그냥 보고 있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 사람들 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대책이 없었죠. 그쵸? 여러분 이거 갖고 이제 국가배상 청구를 들어갔는데 이겼단 말이지. 원래는 미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겼던 케이스입니다. 네, 요건 판례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공장을 짓는다 또는 박물관을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사인이 말이에요. 사인이 뭐 GS건설 얘가 가서 남의 땅을 이렇게 뺏는단 말이야. 뭐랑 같은 지위를 주는 거야? 행정 주체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GS건설 이런 친구들이 사법인으로 등장을 한다면 사법인. 그 다음 판례 있고 문제 나왔던 건 바로 뭐야? 교통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수탁 사인이고 행정 주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인도 등장합니다. 교통할아버지. 할아버지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가세요. 가지 마세요. 하면은 어디 계세요? 보통 횡단보도 앞에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댐비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려버리면 못 움직일 수도 있어. 옆으로 가려고 하면 옆을 또 내리면 움직이면 안 돼. 알겠어요?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행정청이야. 그럼 얘네들이 왜 행정청이 돼요? 기타 행정주체의 특징이 뭐야? 기타 행정주체의 특징은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 얘네들은 자신의 손과 발이 되는 행정기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죠? 그 행정기관들 중에 하나가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얘는 본인이 바로 자기 일을 직접 해야 되는 행정기관입니다. 자기가 행정주체고 본인이 행정기관이야. 행정기관 중에 하나가 행정청이니까 지가 행정청이죠.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얘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 기타인 이유는 뭐라고 했어? 얘네가 공법인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법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행정주체가 됩니다. 뭐 할 때? 보험료 부과할 때는 위탁받은 공무수행, 보험료 부과할 때는 얘가 행정주체고 행정청 돼요. 근데 소속 직원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때는요. 꼭 공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위탁한 사실이 없거든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직원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관계 문제가 됩니다. 공행정작용을 해야지 공법관계 문제죠. 공행정작용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는 사법관계 문제가 돼요. 공법행위 아니죠. 또 뭐도 아니야? 행정청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였었습니다. 직위해제는 처분이 아니다. 물론 밑에 있는 해임 처분도 처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법상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게 처분은 뭐로 한번 세탁 들어가는 거예요? 진호이 넘어가면서 노동이 타는 순간
우리는 그거를 처분으로 바꿔주고 공법관계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행정적 구제 절차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법적 구제 절차는 사법관계에서 민사로 바로, 행정적 구제 절차는 노동이 한번 타주면서 공법관계 전환 이렇게 되는 거죠. 본질은 사법관계에 있는 거지만 절차만 공법관계에 살짝 왔다 갔다 해주는 겁니다. 됐고요. 판례가 이제 거부처분 얘기할 때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하며 그 거부가 무엇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법규상의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법규상의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는 그냥 재밌자고 그냥 그렇게 쓰면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글을 쓰시면 됩니다. 조립식에 있는 대로.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신청은 거부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면 거부와 거부로 인수분해하라. 인수분해하면 거부 곱하기 뭐가 돼요? 공권력 행사 플러스 법률관계, 권리 의무가 된다. 그러면 공권력 행사이면서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처분이다. 결국 처분 곱하기 거부니까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된다. 그냥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 쓸 때 어떻게 써요? 처분에 대한 거부이면서 신청권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쓰죠. 충분합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은 말이에요. 처분에 대한 거부는 이게 처분에 대한 거부입니다. 왜? 우리 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공권력 행사가 처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행정처에는 구치사실에는 법집행 공권력 행사 이게 처분이라고 했잖아. 공권력 행사에 대한 거부라는 게 처분에 대한 거부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권이라는 것은 사실 어디서 온 친구죠? 여기서 이렇게 온 친구예요. 이렇게 온 친구. 신청권은 어디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 의무잖아요. 그렇죠? 이게 권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권리예요? 거부는 소극적 행정작용이죠.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 말씀은 바로 수익적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게 바로 공법상의 권리 중에서 이행 청구권이 되는 거죠. 이행 청구권. 이행 청구권.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행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신청권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도 당연 부정되는 겁니다. 응답을 요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응답 자체를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이건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야.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거부는 법률관계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사실 법에서는 이것만 나오죠. 법률관계도 안 나오지. 처분에 대한 얘기. 그렇게 하게 되면 권리 의무 영향 미친다. 실체법적 개념에서 요까지 끌어오죠. 요까지 끌어왔는데 지들이 여기까지 넓혀놨는데 이 법률관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소극적 작용, 거부나 부작위에서는 이 친구를 빼고는 이걸 말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신청권이라는 거 하나 더 끼워넣은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뭐라고 하면 돼? 처분에 대한 거부 신청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말이에요. 특허나 허가나 이것들은 다 처분이죠. 행정행위는 다 처분이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신청권이 주로 문제가 돼요. 거부처분 성립 문제는 언제나 출제가 되는 건데 신청권이 주로 문제가 돼요. 물론 여러분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합 설립 신고에 대한 수리에서 수리는 쌍방적 행정이기 때문에 신청권은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오히려 그 수리가 처분이냐, 즉 처분에 대한 거부가 성립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수리가 처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봐야 됐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이걸 알아봐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 좀 특이했던 거고요. 보통은 행정법에서는 신청권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신청권이. 처분에 대한 거부는 인정이 되고 신청권이 핵심이야. 신청권이 핵심이 돼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뭐를 출제하는 거예요? 법규상 신청권은 눈에 보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조리. 조리는 무엇을 기억하시면 된다고? 신뢰보호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뢰보호. 신뢰보호.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구도 하나를 보시면서 그 다음 지금부터 책에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권 문제는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청권을 직접 묻지는 않았단 말이죠.
요구적 쟁송, 요구소송에 있어서의 상황을 한번 보십니다. 신청권, 이 구조 잘 알고 계시죠? 신청권이 있습니다.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신청권이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행청구권, 공권이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문제는 지금까지 이미 5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행청구권이 성립이 안 되면 행정개입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면 행정개입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이런 관계에 있겠죠. 예, 그럼 얘네들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친구가 하나 있고 이 친구가 하나 있고 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판례가 신청권은 뭐라고 했어요? 신청에 대한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가 아니라 신청에 대해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순히 응답받을 권리다. 절차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응답받을 권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응답을 받을 권리고 그 다음 이행청구권은요.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익적 처분,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는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에 근거해서 바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 그래서 실체법에 근거해서 바로 인정되는 권리,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실체법적 공권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추게 되면 이행청구권 뭡니까? 공권은 공권인데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습니다.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내가 적정한 사람이 맞다면 나한테 그 처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거 내놔 이거고요.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해서 줄만 하면 주세요. 이거고. 말 좀 해주세요. 이게 응답 신청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되면 이건 당연히 인정되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건 당연히 인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무슨 성질을 갖는다? 얘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 여기서 이행청구권이 성립되냐 안 되냐 논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꺼내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겠죠. 공권이니까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요. 이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고 그 다음 이거는 행정개입 청구권은 특정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서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인정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쪽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올리는 거는 재량의 0으로의 수축입니다. 재량의 기속화. 일정한 경우에는 재량행위가 법률에 근거했을 때는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 사안의 범위 내에서는 기속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 얘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처분시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청시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범위 내에서는 법령 개정 없는 걸로 취급한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했을 때 재량행위로 봐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의 범위 내에서 기속행위로 파악해버린다. 기속화시켜버리게 되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보세요. 원하는 거 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요. 얘는요. 웬만하면 줘! 이거고요. 대답 좀 해줄래? 이거예요. 그러면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앞에 것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정된다면 이게 인정될 것이고 이게 인정된다면 이게 인정될 것입니다. 그죠?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되겠죠. 맨날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응? 대학교 나왔으면 고등학교 나온 거고 중학교 나온 거다. 고등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것이다. 이런 구도 성립되죠. 그 다음 또 여기서 대학교를 나왔으면 모두 나온 것이다. 중학교도 나온 것이다.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걸 잡고 들어가고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을 시키는 이런 문제예요. 가끔은 어디로도 들어가요? 일로도 들어옵니다. 여기로도 마찬가지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잡을 때 제일 많이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박정훈 교수님 사례집에 보면은 여기서 절로 딱 당길 때 조리상 신청권이 지금 인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출제한단 말이야. 여기서 공권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공권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 내용과 효과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용과 효과를 가지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침익적 처분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 그러면 여기서 먼저 침익적 처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뭐라고요? 하지마. 방어권이라고 하죠. 이런 권리를 해. 이행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방어권, 이행청구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그 처분이 기속행위일 때, 그 처분이 재량행위일 때 이런 상황입니다. 기속행위라고 하게 되면 1, 2, 3의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그 처분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뭐가 되죠? 그렇죠? 기속행위면 기계적으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1, 2, 3의 요건, 법상 요건을 갖췄으면 행정청은 걔한테 허가를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실체법의 근거에서 바로 부과되는 의무죠.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면 사익보상을 갖다 붙이면 그러한 실체법적 의무는 실체법적 공권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공권은 뭐예요? 예, 이거는 실체법적 공권입니다. 실체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방향이 어때요? 방향이 플러스도 있고, 예, 얘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야?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다, 이거야. 요 안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예, 방어권도 있고, 이행청구권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방어권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 처분의 불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고요. 이행청구권이라고 하게 되면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침익적 처분의 불발령, 과세처분 하지 않기로 했잖아. 하지마!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실체법적 공권이고 나한테 허가해주기로 했잖아. 빨리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실체법적 공권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고 그 다음 재량행위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그거 해줘! 하지마!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행정청에 재량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행정청한테 뭐예요?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만 해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뭐예요?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 위반하지 마. 이겁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됨이 없이 예, 하자 없는 재량권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개가 결합되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 결합되면 그걸 뭐라 불러요? 이걸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행정개입 청구권이다. 위에는 방어소송이고 밑에는 요구소송이잖아요. 저거는 요구소송입니까? 방어소송입니까? 저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수익적이잖아요. 그쵸? 요구소송 쪽이잖아요. 요구소송 쪽이니까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버려보세요. 버려보시면 요놈 하나 남아있죠. 이놈 하나 남아있죠. 저기서 재량의 기속화라는 거 생각해보시면 그건 여기서 올라가는 겁니다. 구체적 사안의 범위 내에서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재량이 없어진다. 0으로 수축해버렸다. 수축해버리면은 기속행위로 바뀌죠. 무하자 재량청구권과 이행청구권이 결합하게 되면 이거는 그 처분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못 돼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얘랑 결합하게 되고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많이 성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립을 시키게 되면은 재량 0으로 수축됐으면 막 그래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돼 하면 바로 뭐로 갈 수 있어? 조리상 신청권 인정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권을 잡아낼 수 있는 법상 근거를 찾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법규상 신청권을 암만 고민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재량 0으로 수축시켜가지고 먼저 뭐부터 잡아내? 행정개입청구권부터 잡아내세요. 잡아내면 거기서 다시 끌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조리상 신청권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저 구도 가지고 우리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권 303페이지 여러분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 303페이지 보시면 심화학습할 때는 교과서가 종종 필요합니다. 중간에 박스 한번 보세요.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사건입니다. 종래 판례 뭐라고 했냐? 임용기간의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재임용의 기대권을 가진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청권도 없고 통지는 재임용 탈락 통지는 당연 퇴직이 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어떤 법적 효과 발생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아니다.
이래 말해버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얘네들 시행령에 보시게 되면 교육법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교육법 시행령, 그 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학칙에 보면 뭐가 적혀 있어요? 교원들을 임용하는 기간이 적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법정 기간입니다. 법에서 뭘 정하고 있다고? 기간제로 임용하는 교원들의 임용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법에 적혀 있어요. 이건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년이었어. 근데 임용을 한 다음에 기간제로 임용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끝난 거 아닙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연장해주세요 라는 식의 갱신허가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교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임용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임용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 기준입니다. 나중에 집행정지 가게 되면 신청의 이익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법정기간. 법에서 기간 정해놓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법에서 정해놓으면 기간은 끝이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났다. 그래서 얘한테 임용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그게 임용기간 만료 통지라는 이름으로 가든 아니면 재임용 탈락 통지라는 이름으로 가든 어쨌든 기간 끝났다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자동 소멸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간 통지가 비로소 얘의 교원으로의 지위를 박탈시킨 거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얘가 3년이 다 돼가니까 뭐 한 거야? 재임용해주세요 라고 재임용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이건 재임용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갱신허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재임용 문제가 아니에요. 신규 임용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너는 거기다가 재임용 신청이라고 썼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재임용 탈락 통지, 재임용 거부라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건 실제로 내용은 임용기간 끝났다라는 거다. 너는 이미 그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교원에서의 지위는 박탈될 것이었다. 나는 네 교원으로 지위가 박탈됐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밖에 없다. 이 통지에 의해서 너의 권리의무에 영향 미친 건 아무것도 없다.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 고리를 한번 보세요. 뭐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기대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판례 보세요. 최근 판례 보시게 되면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 재임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가진다. 뭘 인정해버렸습니까? 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기대권을, 갱신 기대권을 인정을 하는 순간 신청권도 같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청권도 같이 인정될 수 있다. 재임용 거부의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말은 임용기간 만료 통지지만 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맞다. 이래버리면서 교원 법정주의 원칙 얘기를 꺼냅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잘 보세요. 얘는요. 나한테 재임용을 해주게 되면 나한테 수익적입니까? 침익적입니까? 수익적이죠. 근데 임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재량행입니다. 왜 그래요? 교원 임용, 국공립학교 교원 임용은 뭐예요? 공무원 임명입니다. 공무원 임명은 신분 설정 행위로서 특허라고 했고요. 특허는 재량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임용할지 말지 문제는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한테 어떤 법률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한 건 이거 인정한 거예요. 재량행위죠.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으로서 이행 청구권. 이게 인정이 되니까 모두 인정된다. 신청권도 인정된다. 이만한 겁니다. 결국.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행 청구권,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으로서 뭐라고 해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통해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 내가 그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하게 되면 임용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니? 라는 기대를 나 좀 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이행청구권이 인정됐다는 거야. 이게 인정되면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거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행청구권을 인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수를 잡았는데 그게 바로 기대권이었던 겁니다. 기대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304페이지에 검사 임용 거부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인정을 안 하다가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 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를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맨 밑에 보세요.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래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재량에 하자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겁니다.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검사 임용 수익적 처분입니다. 그쵸? 역시 공무원 임명입니다. 특허 처분입니다. 재량입니다. 이행 청구권 적법하게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 검사 임용 신청자들에게. 그러니 뭐도 있다? 신청권도 있다. 응답 좀 해라.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응답을 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원 마치고 검사 임용 신청을 하는데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합격했다고 알려주고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떨어졌다고 안 알려줬단 말이야. 나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그죠? 쪽팔리게 애들한테 물어볼 순 없잖아. 그치? 예, 떨어졌다 말해달라 이거야. 응답해줄 의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신청권이 인정돼야지 소송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뭐야? 이행 청구권 가지고 인정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305페이지 가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허가 적정 통보 용도지역 변경 사건. 이건 뭐냐면 행정계획에서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례고요. 이 이후에 있는 판례들은 국토계획법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인정이 된 거지 특별히 인정시킨 게 아닙니다. 행정계획에서 신청권을 인정한 예외적 판례는 3개. 3개 중에 2개는 법에 근거가 있고 이 친구는 법에 근거가 없는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여서 이게 출제됩니다. 법에 근거 있으면 눈에 딱 보면 알잖아. 그쵸? 의무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신청 규정이 있으면 신청권 인정됩니다. 그게 행정계획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에서 의무 규정 났고 법에 신청 규정 났으면 된 거죠. 그러면 행정계획의 특징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행정계획은 개별적 처분이 아니라 일반 처분입니다. 개별적 처분은 뭐예요? 어떤 특정 한 사람한테 야 너한테 주는 처분이야 가져 이렇게 하는 게 개별 처분이야. 그게 아니라 일반 처분은 뭡니까?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처분이 일반 처분입니다.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어야 되니까 처분이 되려면 최소한 뭐예요? 구체성은 갖춰야 되지만 반드시 개별성을 갖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개별성은 깨질 수도 있어요. 구체성만 갖추면 다 처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묶는다라거나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행정계획입니다. 일반 처분입니다. 일반 처분. 이와 같은 도시계획, 행정계획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지역 주민 전체를 규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일반성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관악구다, 서울시다 라고 하게 되면 전입해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전출해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편입과 이탈이 자유롭게 계속 서로 이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서울시 주민은 누구까지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악구 주민은 누구까지야? 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편입 이탈이 너무나도 자유롭다는 거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 시민 전체를 규율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입니다. 근데 관악구나 서울시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여기는 그린벨트 묶을 테니까 여기서 더 이상 집 짓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 나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정말 짱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난해? 나 지금 땅 팔고 나가려고 했는데 땅값 떨어지잖아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감 얘기 듣고 을 얘기 듣고 얘네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그 행정계획을 폐지해달라 또는 변경해달라 라는 그러한 신청들에 대해서 그 계획행정청이 행정청이 하나하나 다 응답할 수 있겠어요? 응답할 수 없겠죠. 그거 다 얘기 들어주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행정계획이 산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해요?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응답할 의무도 없고 그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 자체를 원칙적으로 다 부정합니다. 행정계획은. 행정계획은 뭐라고? 신청권 원칙적으로 부정된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A라는 도시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A라는 도시계획이 나와 있었고 이 지역에서 뭘 하려고 했어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사업법의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럼 폐기물 처리 사업은 뭐야? 허가가 가학상 허가입니까? 특허입니까? 특허죠? 공공사업이잖아요. 그죠?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은 다 특허라고 했죠? 특허니까 재량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이 좀 특이했습니다. 하나의 요건이 적정통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적정통보. 사업허가 신청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라는 것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한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고요.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적정통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이런 공공사업 이거 하나 하려고 하게 되면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개의 업체가 만약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를 선정하게 되면 9개의 업체는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1인당 얼마씩 50억씩 투자해서 가지고 왔다 이거야. 100원씩 차이가 나갖고 맨 끝에 있는 900원 많은 놈을 선정했어. 이렇게 했을 때 앞에 있는 50억씩 그럼 450억은 그냥 뭐예요? 전부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사업계획서부터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것부터 다 제출해라. 그래서 그럴듯한 놈 몇 개 뽑는다. 그 놈들만 허가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얘는 적정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놈 선정돼 있거나 아니 극단적으로 얘만 적정통보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지가 사업계획서에 내놓은 대로만 하면 얘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순간 갑자기 행정계획이 비도시계획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전용 주거지역은 뭐예요? 정말 양호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냄새나게 폐기물 처리 사업하고 앉아있을 수 없단 말이죠. 여기는 폐기물 처리 사업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 이건 무조건 거부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걸 돌려놓자 해서 다시 재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재변경을 해주세요.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뭐 했어요? 이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이렇게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부가 처분으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처분에 대한 거부 맞냐 이거야. 여기서는 이런 사업할 수 있고 여기서 이런 사업할 수 없고 그럼 분명히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 미치고 있죠. 예, 분명히 구속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계획은 구속적 계획에 해당하고 처분 맞습니다. 행정계획 처분이에요. 계획 처분입니다. 그럼 저게 행정계획 처분이면 이것도 계획 처분이 맞다 이겁니다. 계획 처분 맞죠? 그럼 여러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 변경. 이건 행정소송법의 변경이 아니라 이건 일반적 변경입니다. 보통의 변경은 적극적 변경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변경은 뭐야? 기존의 것을 취소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거가 처분이잖아. 처분에 대한 취소도 처분 맞고요. 이미 그 안에 권리 의무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합니다. 새로운 것도 권리 의무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분입니다. 둘 다 처분인데 둘 다 권리 의무 영향 미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합된 게 변경입니다. 그럼 이놈은 분명 권리 의무 영향 미칩니다. 그럼 이놈 처분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일에 온 친구가 처분이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친구도 처분이 되겠죠. 재변경은 처분입니다. 그러면 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했죠? 처분에 대한 거부는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바로 예, 신청권에서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딱 왔는데 행정계획이야. 이거예요.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에 대해서 일일이 예, 응답할 의무 없다고 했잖아요. 행정청은. 신청권 없다고 했잖아. 깨져버리지? 그러면 이게 아무리 잘못된 변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부가 아무리 잘못된 거부라고 할지라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여기서 신청권을 인정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얘는 이미 적정통보를 받았고 적정통보를 받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뭐에 있다?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허가받을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 거부는 결국 무엇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거의 거부나 마찬가지다. 이 거부는 이거보다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게 거부되면 저건 당연히 거부되는 거잖아. 이거나 마찬가지다. 얘가 실제로 마지막 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게 종국 목적이 아니라 이게 종국 목적이죠. 그래서 판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거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최종적 허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최종적 허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면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해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보세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상대방한테 수익이에요, 침익이에요? 수익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지위는 뭡니까? 대량행위니까 이거죠. 이행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 이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 이거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인정되니 신청권 인정되지 않는가? 그 얘기 꺼낸 거예요. 행정계획 영역에서 또 이 논리를 편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예요? 실내보호 필요라는 조리법에 근거해서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거부처분 성립에 대한 문제가 신청권으로 들어오면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외의 문제가 사회 문제 풀면서 나중에 또 볼 텐데 305페이지 중간에 거기 표 보시게 되면 대학교원 재임용 사건, 검사 임용 사건, 폐기물 처리업 사건 여기까지는 됐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문제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예규 변경에 따른 기부 체납 취소 사건 이건 뭐냐면 그냥 쉽게 그림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었냐 얘가 허가를 받는데 기부 체납을 하라고 했어요.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는데 부관이 붙었어요. 부관이 붙으면서 야 이만큼의 땅을 기부 체납해라 이랬어요. 근데 얘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부 체납해야 될 땅을 침범해 버린 거야. 얘 땅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행정청이 야 여기다가는 집 짓고 이거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내놔. 근데 얘가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건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어쩌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얘가 이럴 수가. 그러면 우리 바꿀까? 행정청이 이걸 스스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행시 기출입니다. 야 그러면 저거 남은 거 주고 돈 줘. 이렇게 한 거예요. 돈 줘. 부관을 두 개를 붙인 겁니다. 금전납부 부관을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예요. 기부채납 하나, 땅 기부채납, 그다음 금전납부 하나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얘는요, 이미 땅은 줬어요. 땅은 줬는데 아직 돈은 안 줬어. 요거 아직 안 준 상태야. 돈은 아직 안 준 상태인데 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었던 예규가 있었어요. 예규가. 물론 법명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이긴 하지만 근거가 되는 예규가 있었는데 예규가 변경이 되면서 옛날에 어떻게 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예규가 있었는데 그 예규가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뭐야?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기부채납 요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래버린 상태야. 이랬을 때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요번에 이 색깔은 뭐예요? 이거는 갑이 신청한 겁니다. 이래 바꿔주세요. 이걸로 끝냅시다. 이건 근거 없어졌으니까 이걸로 끝냅시다 했더니 얘가 장난해? 한 거예요. 바꿔줘요. 했더니 싫어. 다 내놔. 이렇게 했어요. 이 거부에 대해서 과연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신청권이? 뭐가 느껴지시나요? 뭘 느껴야 돼? 변경을 해달라고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얘로 변경이 된다는 건 뭐예요? 이거에 대한 취소, 이거에 대한 새로운 처분, 플러스 결합. 이게 변경이죠. 이게 변경이죠?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취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취소.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알겠죠? 취소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법의 명문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취소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시문제 2003년도 문제 보시면 이런 단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1조권 침해 문제 있잖아요. 이 얘기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권 침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에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는 2층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을이란 놈이 허위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갖고 통과를 시켰어요. 3층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3층 건물이. 그래서 얘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 허가 결정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설문 1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건축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설문 2번 건축허가 결정이 나온 다음 단계. 설문 3번
건물이 완공된 단계에서의 권리구제 방법을 논하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상황이야? 이 근처의 집은 다 2층이더라 이거야. 이 근처의 집은 다 2층이야. 이렇게 짓게 돼 있었어. 근데 3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딱 들어온다면 키가 커. 근데 여기가 뭐야? 남향이야. 해가 비쳐 얘가 혼자 뜨끈뜨끈. 얘들은 다 얼어 죽어. 그죠? 얘가 뭘 주장했어요? 일조권 침해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보게 되면 얘와 얘 사이에 있어서의 건물 높이에 따른 이격거리 규정이 있어요. 이격거리 규정이 있는데 이 이격거리 규정이 인근 주민의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뭐예요? 우리가 배운 목적론적 해석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이 건물 지은 놈이 을이고 여기 사는 친구가 갑입니다. 얘가 받은 허가를 지금 다투려고 해요. 여기서 뭐 얘기합니까? 을에 대한 건축 허가는 갑한테 침익적이죠. 근데 아직까지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죠? 사전소송이죠. 사전소송이니까 여기서 할 말은 예방적 금지소송입니다. 그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될까 안 될까? 조립식 그냥 바르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 설문 3번은 어때요? 건물이 이미 다 완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뭐로 연결되는 거야? 협의의 소익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이 건물을 철거하고 무너뜨려야 될 의무가 행정청한테 있나요? 무슨 말이야? 취소 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가 있냐고요? 결과제거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과제거 의무가 없으니까 행정소송에서는 의미가 없단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협의의 소익입니다. 협의의 소익.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입니다. 결정 나오고 아직 완공되기 전 단계예요.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의심이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제3자 방어소송이죠. 제3자 방어소송이에요.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고 얘는 처분의 제3자죠. 상대방한테 한 허가 처분에 대해서 제3자가 소송 제기하죠. 이 처분이 얘한테 침익적이야? 방어소송이죠. 제3자 방어소송. 원고적격 인정됩니까? 네, 인정되죠. 일조권은 권리로 인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몇 유형이에요? 이건 3유형이죠. 3유형 문제인데 3유형은 언제나 뭐로 바꿀 수 있다? 4유형으로 바꿔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답 쓸 때 여기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넘어오게 되면은 뭐예요? 제3자 요구소송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요구소송 문제.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얘가 뭐 하는 거야? 얘한테 했던 허가 처분,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를 신청할 수도 있고 철거 명령 해 주세요를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뭔가 요구할 수 있어요. 가장 극단이 취소처분 신청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처분 신청. 그러니까 취소처분 신청을 했을 때 행정청이 뭐한다? 거부한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한다. 취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신청권이 깨집니다. 신청권이 깨져. 신청권이 깨져버린다. 이게 여기 원고적격 공권 인정되죠? 이게 원고적격까지 간다면 여기도 공권 인정돼요. 같은 권리니까 사실은. 실체가 같으니까. 할 수 있는데 제3자 요구소송도 제3자 소송이니까 원고적격 논점이고요. 요구소송이니까 소극적 행정작용이어서 대상적격 논점인데 대상적격이 깨져버린다고요. 대상적격 깨져버리면 원고적격 못 넘어간단 말이지. 여기가 논점인 건 맞는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요거 깰 때 뭐로 깨요? 신청권을 깬단 말이지. 판례가 그래. 건축관계법령 그 어디에도 이와 같은 친구들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 취소를 해야 되는 의무 규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엔 취소처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 없다라고 보거든요.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뭐 들어있어? 신청권 들어있어. 취소 들어있잖아요. 취소. 변경을 신청한다라는 것은 뭘 신청한 거예요? 취소처분의 신청과 함께 새로운 이렇게 생긴 처분의 신청입니다. 취소처분 신청 부분이 깨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변경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적극적 형성이라고 했을 때 기존의 거 취소하고 새로운 거 하는데 새로운 거 들어와 있지 않냐? 적극적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변경 안에 취소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취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신청권 깨진다. 여기도 신청권 있고 여기도 신청권 있어야지만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신청할 수 있지. 이거 쌍방적 행정이니까. 이건 신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예규 바뀌었다고요.
예규 바뀌었다고. 예규에 대한 또 뭐야? 신뢰보호 필요입니다. 예규 변경에 대한, 예규 페이지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의 측면에서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시키는 문제입니다. 쉽지 않죠? 신청권 걸고 들어가는 문제.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행정개입 청구권과 신청권 문제는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그 전체 구도입니다. 전체 구도고 이게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있는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보통 이 아까 여기 있었던 신청권, 이행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이 구도가 날로 들어오는 문제가 개선명령 발동 청구 문제입니다. 개선명령 발동 청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또는 수질보전법상에 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의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했는데 환경부 장관이 거기다 개선명령을 발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아 짜증나. 그래서 개선명령 발동 좀 해주세요. 라고 처분 신청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인소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처분 신청을 했을 때 얘가 뭐해?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예, 행정개입 청구권을 재량의 영으로 축을 통해 먼저 인정시키고 조리상 신청권으로 넘기는 그런 구조. 그런 구조가 맨 마지막 거고 예, 중간에 있는 5번 한 개 간단히 처리할게요. 2주 대책 얘기가 나오잖아요. 2주 대책. 2주 대책 얘기가 나오는데 2주 대책 여러분 간단히 뭔지 아시죠? 여기다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해요.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나 내보냈잖아요. 그쵸? 나 어디가 살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 아 이럴 때 법에 보면 집이 2개인 놈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집을 뺏김으로써 예 거주할 공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2주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줘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2주 대책은 우리가 그래서 생활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생활보상. 현재 살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보상해주는 제도를 2주 대책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 토지취득보상법. 이게 뭐야? 토지 취득과 보상. 취득과 보상. 이놈의 땅과 건물 뺏고 보상해주고 이게 토지취득보상법이에요. 뺏었으면 보상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토지취득보상법 78조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뺏긴 사람, 즉 재개발 사업이라는 공공사업에 협력한 사람입니다. 그 공공사업에 협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생활보상을 2주 대책을 수립하거나 2주 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거나 또는 돼 있습니다. 거나. 돈 주거나 아니면 아파트 주거나 이겁니다. 얘가 원했던 건 아파트 특별분양 해주세요 였습니다. 특별분양 해주세요. 나도 2주 대책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분양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2개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2개가 살아있으면 신청권 없어요. 뭐라고요? 2주 대책을 수립해 주거나 2주 정착금을 지급해 주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78조에. 근데 여기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2주 대책을 수립하기로 공고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가닥 잡혔죠? 어디로 잡혔어요? 2주 정착금 지급 문제가 아니라 2주 대책을 수립해 주기로 한 겁니다. 알겠어요? 2주 대책을 수립해 주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주 대책 수립 특허 얘한테 특별히 분양을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요건이 뭐야?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예, 특별 분양한다. 특별 분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건이 뭐야? 여기 요건이 공공사업에 협력한 사람이에요. 공공사업에 협력한 사람. 이 자기 집 줬잖아요. 자기 땅이랑 자기 집 뺏겼잖아. 공공사업에 협력한 요건 갖췄죠? 이 요건 갖췄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can, 그쵸? 재량행위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요건 갖췄으니까 저거 나한테 수익적이죠? 해줘. 특별한 이유 없는 이상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나한테 그거 좀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행청구권 인정되죠. 그럼 이걸 근거로 모두 인정시킬 수 있다? 신청권도 인정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다 어디서 출발해? 신뢰보호 필요해서 출발을,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 출발을 시켜서 이행청구권 주장하고 끝내는 게임입니다. 조리상 신청권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신청권 때문에 거부처분 성립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뢰보호 필요, 이행청구권 2개 기억하고 밀어붙이세요. 맞을 겁니다. 그 이상의 문제 나오면 아무도 못 푸니까. 알겠죠?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나온 모든 기출과 모든 판례를 다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하나의 또 관료하는 법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래 위험 방지 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제 수업의 특징이 뭐예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딴 수업 들어보시면 이건 정말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래 위험 방지라는 법리를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도 강사도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각각의 판례로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들어와도 장래 위험하면 그걸로 밀고 들어가면 다 깨집니다. 대상 적격 인정, 원고 적격 인정, 협의의 수익 인정, 이걸로 다 깨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조리상 신청권 판례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문제도 너무나 많고. 근데 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다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로 깹니까? 신뢰보호와 이행청권으로 다 깨버립니다. 그럼 점수는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관료하고 있는 법리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다 하나씩 다 외웁니까? 그 문제 언제 다 푸냐 이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지막에 가면 단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굳이 푸는 이유는 뭐야?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잘 먹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쓰시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는 것뿐이지 다양한 걸 가르쳐드리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신청권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은 두 번째 이제 심화학습 들어가는 이제 날인데 내일은 좀 아침에 시험을 아침 스터디를 숙제로 내드리고 좀 생략을 하고 수업 시간 조금만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좀 더 확보해서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9시부터 8시부터 8시 50분까지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우리 퀴즈 모의고사 볼 때죠. 모의고사 진행하고 아침 스터디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업을 시작을 9시부터 하겠습니다. 예, 9시 50분 10시에 오셔서 그동안 퀴즈하고 모의고사 안 내시느라고 10시 출근으로 하고 계신 분들 내일은 9시에 꼭 오셔서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